그 뒷페이지로 쭉 나와 있는 거. 저희가 162페이지까지. 이 물권의 객체는 우리 민법 시간에도 기초 입문 과정에서부터 직업들을 배워왔고, 그다음 등기법 시간에도 거기 쓰여있는 걸 배울 것이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다 배울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고, 특히 읽을 때도 그 교재보다도 그 프린트물 나눠준 게 있을 거라고 말이요. 권리 주체 객체를 해서 그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그 프린트물 읽으세요. 그거를 그래야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이런 거 읽고 뭐 중개사법 책, 뭐 등기법 책 읽지 말고 그 프린트물이 제대로 쓰여있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물건을 분류해서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업물, 과실 등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꼭 읽으시라고. 그거 읽어야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 거기 일물 일권주는 아까 가르쳐 드리면서 집에서 읽으면 되고, 물권의 종류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결론을 냈어요. 이 줄거리 잘 잡아야 돼요. 줄거리를. 자,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독점도 지배하니까 독점도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절대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나 물권을 존중받으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이제 관념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 존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들이 내 권리를 존중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제3자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존중을 받으니까 해서 이제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아까 줄거리 결론을 딱 내려놨다고 말이요.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존중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시 방법을 갖추려면은 필요한 것이 좀 있다고 말해서 이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민법 물권법의 기본 원칙인데, 우리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제 물권 한정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통용되는 용어는 물권 법정주의. 185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그럼 이 내용은 이런 걸 말하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왜 물권 법정주의가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걸 그 다음에 이해를 하라고 말이요. 지금 물권 법정주의는 이런 걸 말한다. 이제 우리가 저당권 공부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 말할게요. 그러면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담보 물권 중에 우리 민법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게요. 담보 물권 중에. 거꾸로 동산인 경우, 담보 목적물 동산인 경우 이 의리 갑으로부터 돈 10만 원 빌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동산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을 못하고 대신 질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요즘은 없었지만 우리가 전당포에 생활필수품 잡히고 급전 돈 10만 원 빌려 쓰는 경우 있죠. 이런 게 질권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제 담보 목적 동산인 경우는 따라서 질권은 여러분 시험에 제외가 돼요. 이건 동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칠판을 사러 돌아서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담보 제공할 물건이 아파트 부동산이요. 그러면 현행 민법상 담보 목적은 부동산인 경우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줬어요. 질권 설정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1000만 번 질권 설정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질권을 취득을 못한다는 게. 따라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이 만약 설정했으면 경매에서 1억 원 우선 변제 받지만 이런 거는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 질권을 설정해야 되면 이게 다 무효가 되니까 질권 취득을 못해요. 돈 안 갚더라도 이걸 경매를 못 한다고 말할게. 따라서 우리 민법상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설정하고 되어 있으면 법대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종류뿐만 아니라 물권의 내용도 개인이 함부로 창설을 안 된다고. 저당권의 가장 핵심은 저당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한다는 거죠. 대신 저당권자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 1억 빌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아파트 은행에 가져간 게 아니라 채무자 내가, 저당권 설정자 내가 계속 사용한다 그 이야기야. 대신 이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변제하면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저당권. 가장 핵심은 저당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당권의 내용이라고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격차로 해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설정한 것은 법대로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처렸더란 말이야.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내용을 원래 저당권 설정하면 얘가 점유하게 됐는데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자 이전해 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내용을 얘네들 임의로 만들어내고 했다. 이런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따라서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옛날에 얼마 전에 이것도 가르쳐줬어요.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냐. 법은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니까. 그 대신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이거하고 반대로 무슨 규정이고 계약자 원칙에서 임의 규정이 이거 가르쳐줬죠. 그래서 물권법이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물권법에 담보 목적의 부동산이면 저당권과 물권을 설정하라. 그러면 이 법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되면 점유를 예가라. 그러면 이게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강행규정을 이뤘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만 물권의 종류 내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법률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 법률은 이제 2차 과목도 어느 정도 공부됐죠. 2차 과목 시작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으라 봐요. 지금 한국과 법체계를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보다 하위 법을 법률, 그보다 하위 법을 명령, 그보다 하위 법을 규칙 이렇게 단계별로 구별하는데요. 하위법은 상위법 위반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헌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명령은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여기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법률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어떤 법을 말하냐 법을 단계별로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여기 두 번째 법률이라고 하는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만을 법률이라고 하고 이 법률을 다른 말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대신 명령이나 규칙은 이거하고 반대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제정되는 법들을 명령 규칙을 하죠. 그중에서도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2차 과목에 필요한 것이 명령이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주로 어디서 제정하는 거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걸 부령. 그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시행령이죠. 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이고? 시행 규칙이죠. 2차 과목처럼 맨날 나오잖아.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그건 알고 공부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여기 법률은 어떤 걸 말하느냐? 여기 두 번째 거.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 흔히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거를 의미한단 말이야. 따라서 명령이나 여기 규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이 말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됐단 말이에요. 지금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대표기관은 아닌 것도 같지만 그냥 이론상 그래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서 물권의 중요한 내용은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렇게 중차대한 물권의 종류를 행정부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명령의 형식으로 찐빵 찍어내듯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절대권입니다. 국민사회에 절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 하나 생겨요. 그러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대권, 물권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격하게 변천이 돼요. 눈 떴다 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렸더만.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물건이 얼마든지 필요할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생활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서 만들어주나?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 형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간섭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야. 법률의 형식으로만 물권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시험에 쏟아나오는 것이 어떤 대목이요?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쏟아져 나온다고.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시대가 급격하게 변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천되는 사정에 맞는 물권의 종류를 어디서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그 얘네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민법을 총체적으로 개정하자고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개정안도 나와 있고 민법 개정을 해야 돼. 하도 시대에 뒤떨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10년째 여기 잠자고 있다고. 일을 안 해요 놈들이. 공청에 나가서 확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섭법의 물권의 창설이 인정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가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 쏟아나와.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시라고. 그럼 이제 물권 법정에 뭔지 대충 알았다 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 관계를 다시 이해하자 말이야. 지금 아까 결론을 이렇게 내놨어요. 물권을 절대권이니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시방법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뭐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개관을 해본 물권 법정주가 필요하다는 거.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괜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법을 조금만 한 생각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권의 종류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럼 사회에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거라고 말. 근데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분에서 어떤 종류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에서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면 이 물권에 맞는 공시 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공시 방법을 수십 가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공시 방법 갖추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물권의 종류를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몇 가지 종류로 뭐하자? 한정을 짓자 그 말이야. 그 우리 민법에서 몇 종류로 딱 제한이 돼 있어. 8종류로. 우리 8종류 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간 거 아니고 질권은 시험에 돼야 돼. 8종류로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야 공시방 갖추기가 용해진다. 그런 취지요. 따라서 정리정돈. 물권을 절대권인가 공시방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공시방을 갖추려면 물권의 종류를 몇 종류로 한정 지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뭐이다?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책에 보면 내 이야기인 게 다 쓰여 있으니까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왔는데 따라서 물권도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고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는데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죠. 따라서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그렇게 8개가 있고 그중에 질권만 시험에서 제외된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 민법 위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험에 들어간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모르는 비상시국에 민법 위에 법률 인정하는 물권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대신 간섭법상 물권은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아까 이해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민법상 간섭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권은 그 동그라미 1번에 썼는 분묘기재권 이제 다 알죠? 간섭법상은 법정 요 2개고 동산의 양도담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2개가 분묘기재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유상권이 우리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올 만큼 가장 중요한 간섭법에서 인정된 물권 2가지고 대신 우측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도 얘는 지금 단어 하나씩만 써놨는데 쌍놈의 새끼야 이게. 예? 요즘 시험에 쏟아나오는 판례대로 이게. 그 단어 하나만 찍찍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험에 좀 쏟아나온다고. 사도통행권. 요즘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그 사회문제 되고 있는 권리죠.
이런 것들 여기에 집 있고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 여기 뭐 동네 뭐 마을 길이 있는데 뭐 주인이 뭐 땅 주인이 뭐 A라는 놈이 갑자기 요 사람들이 통영 모아두라 뭐 말뚝박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 그 차도 통영 모아두라 말뚝박고 사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래 또 소송이 붙고 그래서 지자체에 또 신고하니까 나와서 난감해가지고 이건 A 토지인데 참 깎아봐요 이러고 안 줬고 계속 사회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 통행권 그러는데 이거를 간섭법상 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 통행권이라는 간섭법상 물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 딱 해야 되고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고 종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은 원천권이에요. 원천권. 이 원천권은 이 원천수를 객체로 해서 원천권한 권리가 인정이 되냐 이걸 따지는 건데 바로 앞에 아까 물권의 객체에서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하는데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예요. 독점도 지배하는 권리라고.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도 물권의 객체가 더 논리학적으로. 그런데 원천수 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지 이 토지하고 원천수 물은 별개의 독립 물건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원천수를 객체로 해서 원천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원천권이라는 간섭법상 물권도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고 또 최근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이 또 논란이 많이 돼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이 이것도 지금 왜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또 시험에 내는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생각. 요즘에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기나 고등에는 뭐예요? 출마하면 또 당선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마다만 뭐예요? 하천 정비하고 산책길 많이 있잖아. 이렇게. 옛날에 꿈도 못 꿨는데 시궁창인데 하천길 잘 만들어놨어. 여기 지금 어딘가요? 여기가? 창원은 내가 모르겠고 울산 가면 그 앞에 잘 만든 우리 양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잘 만든 나 맨날 여기 가서 뛰고 오라는데 하천변에 그 다음에 공원 잘 만들어놨잖아요. 동네마다 공원 무지하게 잘 꾸며놨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버려. 무슨 이야기냐? 여기 저 갑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나 시장이 여기다 공원을 잘 조성을 해놨어 이렇게. 가면 운동도 하고 여기 뭐 뭐야 저 물 떠오는데 약수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요 갑이라는 마을 사람들 여기 가서 운동도 하고 물통 들고 와서 약수터 떠오는데 옆에 을마을 주민들이 여기 왔어요. 물통 들고 약수 되겠다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어.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어이 이거는 우리 마을에 있는 공원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만 독점해서 이용하는 거요. 당신들이 왜 와서 물통 차버리면 되냐 그 이야기요. 공원은 뭐라고 불러요? 6시간 편입 법에서 2차 과목시험 배울 건데 기반시설 그런 거 말고 그건 촌스러운 용어고 공공용물이라 부르죠.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 이 간마을 뒤에 따라서 간마을 사람만이 공원을 독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래야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공공 이용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독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원 이용권 같은 것을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는 사람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기반시설이 그만 말 아니고. 물론 기반시설만 맞아요. 그 공법시험에 그건 배우고 싶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공공용물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세 줄도 아주 중요하고 그 판례 세 줄 밑에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 해준 거 이것도 요즘에 무지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적 미등기 건물의 매수에 대한 법적주의 가지고 요즘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주제인데 지금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했으니까 이게 미등기 건물. 뭐 하가 안 봐서 무가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 갑이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니까 등기 전은 못 받았어요. 매매대금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형식주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받고 잔대금 더 안 납해도 등기 전 받기 전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소유권이나 물권은 취득 못한다는 나도 알겠는데, 그러나 소유자하고 다를 것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실제 소유자나 마찬가지니까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등기 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전 못 받으면 소유자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 같은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빨리 일을 잘 안 하니까. 따라서 그 간섭법상의 물권 요 부분에 물권 법정기준을 집중을 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7번 잠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어쩌다 시험에 나올 똥말똥하고 물권법을 위한 기초를 지금 9단을 가르쳐 드는 거죠. 물권 효력 부분부터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까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물권은 절대권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이제 절대권이기 때문에 첫째, 이 누구자가 핵심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 두 번째, 이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을 뒤집어 보라고 말이요.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돼요. 갑이 소유자다. 자, 휴대폰 소유자다. 그러면 A, B, C, D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역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누구적 핵심이야.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 이런 이야기란 말. 얘가 내가 소유자라는 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A라는 애가 내 휴대폰을 뺏어갔다 말. 그럼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것. 그러면 본세 A한테도 내가 휴대폰 소유자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 침해 상태보다 보호가 돼야죠. 보호가 된다고 말해. 야, 내 휴대폰이라고 반환해 주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 그러면 B란 놈이 뺏어갔다. 마찬가지죠. B한테도 내가 소유자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 침해 상태보다도 얘는 보호가 돼야 돼요. 뺏어간 A한테도 내가 소유자라고 휴대폰 반환해달라고 C, D에게도 이때 내 휴대폰 반환해주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조건 그래. 바로 뒤에 나오지만 따라서 이제 물권이 절대권한 특질로부터 첫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요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아까 맛보기로 가르쳐 줬는데 우선적 효력을 하고 이 말을 뒤집게 되면 누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이때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아까 내가 휴대폰 돌려주라 이런 거를 물권적 조건. 따라서 여기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 이 두 가지는 물권이 절대권한 특질로부터 도출된 효력이기 때문에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라고 말. 우선적 효력하고 여기 물권 조건은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을 이해를 못하면 물권법 공부는 물 건너간다 그 이야기고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효력이니까 이거는 시험에서도 지겹도록 출제가 되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증 따서 실무에 나가면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우선적 효력 요거 검토하는 거야. 등기부 넣고 그 다음 이 사례 문제 15문제 전후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 물권적 조건하고 말이야. 그래서 실무에서 일 처리할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위에 거, 사례 문제 풀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밑에 거. 따라서 이 두 개는 완벽이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어용경하면 안 되고. 그래야 앞으로 물권법 공부하기 수월하고 나중에 실무나 일 처리할 때 편하고. 여기 우선적 효력은 이런 걸 말해. 아까 맛보기로 가르쳐 줬는데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이런 걸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는데 먼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요거는 이런 걸 말해. 아까 이해한 것처럼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다고 말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빌려준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등기 전 얘는 소유권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다 반환해라. 얘는 임차권에서 반환 못했다. 분쟁이 생겼다. 누구 말이 옳냐? 물권이 차권에 우선한다는 거. 절대권이고 상대권이니까. 따라서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해라.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전속 중이지만 명도하고 거래는 나앉는다. 물권이 차권에 우선한다. 아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유명한 법 격언이 있어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절대권 특징상 물권이 채권을 우선하는데 요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이 말도 시험에 나오고 유명한 법 격언을 표현해요. 매매를 통해서 얘는 소유권 물권 취득하고 임대차를 통해서 얘는 임차권 차권 취득하니까 물권이 채권 우선한다. 매매는 이제 이런 말도 좀 쓰고 사세요. 예? 저는 여러분 이해시킬 때 가끔 쌍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품격 지키면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나 좀 이런 말도 쓰고 사시라고. 법 공부하는 의미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신경 쓸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법제상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물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딱 존속 중에 얘는 내쫓겨야 된다고. 내쫓기기 싫으면 이제 내쫓기면 얘가 이제 여래 또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실무상으로는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 특강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물권이 채권 우선하니까 이자가 보호가 안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초미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임차인을 보호해 줄 것인가? 여기에 초미 관심사고. 해서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민법 나중에 조문 숫자도 외워야 돼. 62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민법 621조에서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요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옛날 시험 이런 것도 나왔어요. 등기된 임차권이 물권이야 차권이 이렇게. 차권이에요. 대신 이제 이자 협조를 얻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된 임차권은 본질은 여전히 차권이지만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동시에 이제 매각을 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이번에는 임차권이 채권이지만 등기가 돼 있으면 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지고는 물건처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이야. 얘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주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임차권을 등기가 돼 있으면 요 임차권이 먼저 성립이 됐고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하니까 이런 경우는 임대차 존속기한 만료시까지 임차인의 사용수가니까 보호가 된다는 거. 그렇게 등기가 되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621조에서 임대인이 협조로서 임차권 등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 주장에서 보호가 되고 문제는 임대인이 등기 협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임대차 한 번도 안 읽었나요? 임대차도 읽으세요. 그 혼자 공부하셔도 된다고. 임대차 쉬운 거니까.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 해줘요. 등기해달라고 하면 나 안 빌려준다고. 따라서 임대인이 협조로서 임차권 등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임대인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각종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하면 돼요? 이제 협조서 등기 안 하더라도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요.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제3자에 매각했고 얘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도 얘는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택임자 보호법. 그다음 주택임자 보호법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등기한 것처럼 제3자한 대항력이 생겨 임차인을 보호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서 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영세 상인들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2002년 11월 1일부터죠. 2002년도부터 이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에 해서 동법에 하면은 상가 건물 인도받고 요거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한 사람은 사업자 등록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가 똑같이 되고 팔았다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한다 기간 끝내고 사용한다 보호가 되고 해서 특별법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대항력이 생기니까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이라든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 외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는 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반환 거절하니까 소유권 물권에 임차권 채권이 우선한다 이런 결론이 되고 이게 외다 그 말이렇게 이런 거를 딱 줄거리 잡고 머릿속에 딱 그리라고 이렇게 이게 얘는 지금 거꾸로 써놨는데 우선적으로 하겠어 2번에 보면은 물권 상하관은 우선적으로 하겠고 3번에만 채권 우선을 하겠는데 그 3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동일 목적물의 물권과 동시에 성립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을 우선한다고 말이야. 그 말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거 뒷페이지 썼는 거고 핵심이 그 동그라미 1번이고 임차권이 뭐 갖춘 경우 대항력 민법 621조에서 등기한 경우 특별법에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나 또는 상가금 같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겨. 그 세 줄 이해해봐야 문제 못 푸니까 내용 파악하시라고. 이해했나요? 거기까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줘.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뭘 지금 깨우쳐 듣느냐. 지금 아까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이걸 집중 주지를 시켜줬어요. 따라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하더니까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권의 성립의 원칙이다. 그래서 일물일권지 원칙이 나온다. 이걸 주지를 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하는가? 지금부터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자 한다. 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 토지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얘가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하고 여기에 이제 건물 짓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지상권은 용역 물권으로 되어 있죠.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은 우치되는가? 얘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잖아요. 그럼 벌써 토지 하나 위에다가 갑은 소유권 이것도 물권이고 을은 지상권, 용역 물권 가지고 있고 하나의 토지에 물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일물일권지 원칙이 지금 안 맞고 있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담보 물권이니까 여기는 물권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얘가 가지고 있고 현재도 물권 두 개가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토지는 지금 저당권 설정에 점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용익물권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말해요. 그럼 토지는 이 지상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한 개의 토지 위에 을은 소유권 물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갑은 담보물권 저당권 가지고 있고 병은 빌려 쓰는 지상권 용익물권 가지고 있고 물권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했다는 거. 한 개 물건이야. 따라서 결론 일물일권지 원칙이 과연 뭐냐고 말할게. 따라서 지금부터는 일물일권지 원칙을 정확하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 물론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일물일권지 원칙은 당연한 기본 원칙이요. 그런데 여기에 수식구가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한 개만 성립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이야.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해요. 따라 동일 물건에서 소유권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든가 지상권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야. 거꾸로 양립할 수 있는 물권은 그러면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
양립할 수 있는 물권은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동일 목적물에 양립할 수 있는 물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요 칠판의 사례예요. 첫 번째 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대표적으로 동일 목적물에 양립이 가능해요. 왜 그러나요? 제한 물권은 글자가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다라 제한 물권이야. 원래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를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렇게. 그런데 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다고 그 말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권 등을 떼어서 이 위에다가 재산권을 설정해 준 거라 그 말이게. 그러니 사용 수익권만 얘한테 넘어가니까 재산권의 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권리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요리 이야기하는 거. 대신 처분 권능은 얘가 그대로 갔죠. 따라서 재산권자는 이 토지를 처분은 못해요. 사용 수익만 하지. 따라서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은 재산권자에게, 처분 권능은 갑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지상권 같은 것을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다. 얘가 소유자지만 사용 수익 못하도록 제한한다. 사용 수익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 물권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면은 뭐가 뭐에 우선하는가?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아까 이런 말 또 했어요. 채권은 비배타적인 권리니까 원래 한 개의 물건에서도 수개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때 또 뭐라고 한마디 했느냐? 채권과 채권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권은 양립이 가능한 물권은 채권처럼 동일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만 채권하고 차이 나는 것은 우열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채권하고 달리. 왜 물권은 그럴까요? 양립이 가능한 물권은 동일 물건이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 성립해요. 채권은 본체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 성립하고. 그러니까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안 되지만 물권의 경우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 우열관계 따지는 것이 지금 배우는 우선적 의력이라고 말이야. 이유가 뭐겠냐 말이야. 물권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야. 전라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 목적물의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 성립하더라도 이 물건은 누가 직접 지배해야 되는가 이걸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둘이 싸우니까 그 우선적 의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자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필연적으로 제한 물건이 소유권에 우선하게 돼요. 왜냐?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제한 물건이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라고 말이야. 얘가 얘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하고 했을 때 얘가 재산권자니까 반환 못하겠다고 재산권자니까 반환 거절한다. 요 이야기라고. 알아듣나요? 문제는 밑에 거가 이제 시험에 쏟아나오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저당권의 경우가 다른 물권하고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 왜 그러냐? 저당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당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야. 만약 이 경우도 목적물 점유를 채권자 저당권자 하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이걸 사용 수익을 해버리니까 얘는 소유자지만 토지를 다른 사람다 빌릴 수가 없죠. 이렇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이 목적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또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래서 동일 목적물에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저당권의 경우가 다른 물권하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열권을 어떻게 따지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는 거. 시간상으로.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해하고 나서 물어봤기 때문에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이 먼저 성립이 됐으면 저당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는데 시험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다고 이걸 묻는다 말이야. 따라서 이제 어쨌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낙찰이 됐어요. A에게. 그러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재산권자인데 얘하고 분쟁이 생겨. 낙찰자하고. 얘는 내가 재산권자니까 토지 반환 뭐 하겠다. 얘는 내가 소유니까 반환해라. 누군 말이 맞습니까? 그 이야기야. 여기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후순위 시간서로 나중에 성립한 재산권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봐요. 소멸한다 그 말이야. 재산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낙찰자에게 반환해야 되니까 이런 토지는 낙찰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 내가 낙찰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거를 거꾸로 바꿨을 때 지상권이 먼저 성립이 되고 시험은 이런 걸 하도 물어보니까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 지상권이 우선하겠죠. 근데 우선한다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 또 결론 변제 안 했다. 저당권자 경매 낙찰이 됐다. 이번에도 지상권이 소멸 낙찰자에게 토지 반환되는가 시간상으로 이게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이 되더라도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이 안 되고 이번에는 존속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얘는 지상권을 주어서 반환 거절 따라 낙찰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지상권 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지라는데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지상권은 존속권이 엄청나게 장기죠. 따라서 얘는 그 기간 동안 토지 반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때는 이걸 감안을 꼭 해야 돼요. 권리 분석할 때.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게 물권법의 기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증 따면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이걸 따지고 앉았어야 돼요. 이 우선적으로. 책에 보면 얘는 또 이것도 뒤집어서 써놨는데 거기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동그라미 1번 시간상으로 먼저 생각 물권 후에 생각 물권을 우선한다. 뒤에 제한물권 언제나 소유권을 우선하는데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원칙은 나머지는 시간상으로 먼저 생각 물권이 나중에 생각 물권에 우선한다. 시험은 그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사례로 시험에 출제한다는 거.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 그 외압에 문제 못 풀어. 그게 무슨 말인 걸 사료로 내니까. 또 실무에 나가면 등기부 놓고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해서 소개를 또 해줘야 되고 중개를 해야 되고. 점유권은 그 동그라미 이제 점유권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물과 병존할 수 없다. 본권과 점유권 항상 뭐 하잖아요. 병존하잖아요. 우율관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점유권 공부하면 되니까 동그라미 1번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 마지막까지 예습을 해오세요. 물권법 총론 마지막까지. 점유권 앞에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